네, 제가 오늘 강의를 맡은 명지대학교에서 이민다문화학을 학문적으로 또 현장에서 적용해 가면서 하고 있는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최초로 명지대에서 이민다문화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좀 시기상조였죠. 그리고 학문이라는 거는 학부부터 만들어지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대학원에서 먼저 만들어지다 보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다 보니까 이민 갈 때 하는 학문입니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민학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2000년도부터 시작되면서 2007년도에 체류 외국인이 100만이 되던 시점에 우리나라에 이제 ABT 대학이 20개 대학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학과가 아니고 40시간 한국어와 한국사의 이해. 그래서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2015년도에 아예 본명적으로 교과목하고 모든 것이 체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민 다문화 학문은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목들입니다. 그래서 5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25개 교과목으로 67개 대학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학문이라는 게 우리나라 하나 알기도 버거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인력 송출 수민 관계가 맺어진 16개 나라, 이것 가르쳐서 내보내기도 힘들어요. 그죠? 거기다가 유엔에 등록된 195개 나라를 우리가 교류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아직도 단일만을 주장을 합니다. 자, 단일을 주장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던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모든 다문화들이 밑에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문화를 주장하는 나라도 다 무너지는데 왜 다문화 찾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다문화 구성원들을 대한민국 사람하고 어우러질 수 있게 끌어가는 게 이민 다문화 학문이고 활동인데 누구한테 교육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처음에 이민 다문화를 시작할 때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민 다문화 각 나라를 받아들일 교육을 안 시켜놨기 때문에 접하는 사람들만 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나타난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로 유학 간다 그러면 전부 장학금을 안 줘도 거기를 다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정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동남아에서 유학을 오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모습만 보고 다 판단을 해버려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화를 시켜서 거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가서 교육을 시켜서 장학금 100%를 다 주고 해도 부모님들이 노예요. 인도네시아 갈 바에는 호주 가겠다. 이런 사상들이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중간 지점에서 사람들은 밑에는 절대로 안 봐요. 내 위치산에서 더 위만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는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이 100만이 되던 시점은 국제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유교 사상이나 이런 사상들이 강한 사람들은 동남아에서 나이도 25살, 30살 차이가 나는데 젊은 아이가 시집을 오고 한국 남자들은 나이도 많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까지 있고 이러니까 시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그리고 그 시집 온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 여기 다문화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고 하지만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혼인관계 맺어주고 하는 국제결혼법도 없는 상태에서 국제결혼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적인 시선이 가장 강했어요. 모든 산업의 기저에는 복지입니다. 복지.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국적을 따서 대한민국 사람이 됐는데 왜 인정 안 해줘? 이거거든요. 뭐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여기 왔으니까 생존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시선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지난 농촌에서는
70%, 80%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안 계시면 농사가 지어집니까? 사과를 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300만 원, 500만 원 준다 그래도 안 갑니다.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귀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노동자가 한 사람이라도 도와서 우리 아들 농장에 사과를 따주고 어부 그물을 메꿔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사람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지금 무의당 선생님 얘기를 지금 들어오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자, 그러면 저는 뭘 볼까요? 이 무의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그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 어떻게 돼요? 학교라는 개념으로 꾸준하게 교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라는 교육 자체가 학교 밖에서 의무적으로 이런 의식 개혁만 될 수 있는 교육만 돼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론에서 좋은 얘기 막 하면 그게 머리에 딱 박히는데 이민 다문화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자살, 폭력 이런 거 나오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그게 한 달 열흘은 갑니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나라 사람도 먹기 살기 싫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저런 취급받아? 이런 시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하라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적응을 해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이 시선에서 관점으로 보는 50%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딱 보면 50대 50으로 보시면 돼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들어와서 50%는 한국말이 안 돼서 아직도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지원센터와 교육지원센터가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언어가 안 되니까. 가이드 해주시는 중간 관리자가 없습니다. 자, 센터고 뭐고 뭔가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다문화를 받아들여 놓고 대한민국 사람은 빼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버리면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서 다문화 사람하고 만납니까? 자기 옆에 살지 않으면 만날 겨를이 없어요. 센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탁 사업이라는 거를 만들어 놔서 2년 뒤에 위탁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쪽 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저쪽 센터 사람들도 와서 보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죠. 명단 좀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생존 전쟁이에요. 왜? 센터가 생겨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또 위탁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무의당 학교에서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토바보기라고 저한테 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받게 되는 것이 이주 여성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이 이주 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 톱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 가정하고 외국인 근로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의 다양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화를 가르치더라도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의당 학교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학교 안에서만 안 되는 이 교육을 50%는 단기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무화가 돼야지만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중복 사업 때문에 활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격증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공을 하고 그 자격증 16주를 해도 사실상 그 자격증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졸업이 안 되면 졸업장 줍니까? 안 주죠, 절대로. 근데 지금 어때요? 너무 많은 중복된 단체와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 한 곳만 해도 프로그램 나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왜?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많잖아요.
왜? 공무원들은 시작 들어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전 공무원 기간을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2년, 4년 이렇게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려면 전문가를 키워야 됩니다. 그 전문가를 키워놔야 시스템화가 돼야 안 바뀐다고요. 이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존 학문들은 30년이 돼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아, 그러면 내가 밖에서 삼성연구원에 가겠다, 어디 가겠다, 이런 플랜을 짜요. 대학 가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이민 다문화는 아닙니다. 나라 하나 아는 사람을 석사 졸업했다고 전문가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교수지만 그렇게 말 못합니다. 이 평생을 지금 96년도부터 현장을 끼고 현장 학문이다 그리고 쫓아다녀도 지금 모르는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소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나라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 대한민국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 교육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아도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 안에서 되겠어요? 그 교육이? 절대로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이 인권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 강의 구성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뒤에 4가지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은 어디까지 와 있고 문제성이 뭐가 있고 그리고 지역 상생 클러스터로 제가 이민 다문화를 시작하면서부터 2000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하면서부터 주장한 게 일자리 창출 학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12,000개 직업군 안에 다문화를 별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 터전 안에 나라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야 됩니까? 그 나라를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죠.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한테 안 해줬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살고, 아, 방글라데시가 사네? 그럼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접촉을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막 성질내요. 모르는 거 물어본다고. 이 똑같은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한번 안 갔다 온 다음에는.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저는 현장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을 하면서 자 보세요. 저 카메라맨을 저 강의를 1시간 반 녹화하고 뭐 하고 때 저 카메라를 만질 동안에 수업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전공을 선택해서 미스미디어과 들어가서 저 전공해서 저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감독하러 다니고 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만져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우리가 음악, 미술, 예능, 체육이 소통 교육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치료 교육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자, 소통을 먼저 만들어 놓고 공교육의 가치 교육이 돼야 됩니다. 따로국밥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각 기관들에서 활동 영역에 뭐 지원에 이런 거를 받으면서 뭔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공교육을 들어가야 체계적인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떤 대접을 받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전응아 취급을 받아요. 전응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학생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이거는 써도 이해는 못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3명 있다. 10명 있다. 자, 다문화 교사를 키워서 그 사람을 담당을 맡겨놨더니 1년 하고 나서 안 하겠대요. 그러면 전문가는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문하고 현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소통교육이라는 거는 의무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먼저 일으켜 놓고 학교 안에서 교육이 같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3인화 형식의 교육들이 어디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밖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기 교육에서는 깊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화만 되면 의식적인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도 정보만 알고 있어도 1차적인 상담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어디에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 무의당 학교를
했었고 너무 좋은 자본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왜 이걸 찾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다문화 학생이 많다고 베트남 학생이 20명이 있다. 그러면 베트남 동화책을 번역을 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신 지금 한 10년, 17년 되신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생활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되게 빨라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5, 10년 뒤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 안에서 나라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자리에 태국 국적을 가슴에다가 묻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절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향후에는. 그쵸? 그러면 어때요? 식당 주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고용을 하지만 한국 사람도 고용해요. 그럼 뭐예요? 모든 생활 터전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내 학생 중에 몇 개의 나라의 학생이 있을 것이고 내 식당 안에 몇 개의 나라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냐. 그러면은 나라를 알아야 되는 게 이민 다문화입니다. 그냥 내 생활 터전 안에 몇 개의 나라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이런 인식을 대한민국 사람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계속 유럽, 호주, 뉴질랜드에 유학하는 거에 목숨 걸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뚫어야 되는 동남아 쪽에 유학을 보내고 유학을 어떻게든지 가서 그 나라를 알아서 한국에 와서 교류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인재로 커야 되겠다. 이 사상을 심어주느냐. 이거는 학교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있지만 석사만 하더라도 2년 반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15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과목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의당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처음엔 저도 민주화 때문에 좀 그런 개념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오기 전에 왜 이게 학교와 맞먹을 수 있는 하나의 원주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단기 교육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많은 교육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그리고 27개의 한살림도 이미 꾸려 놓으셨고 조합원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배출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저와 똑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은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키울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기가 살면서도 이민 다문화가 생기면 어디를 갑니까? 여기 센터장도 나와 계시지만 복지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다문화 교육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PPT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이제 안 넘어가네. 어디를 보고 한번 봐주실래요? 네. 아, 예. 지금 제가 봐드려야 될 부분이 다문화 사회의 토바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다문화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우선이고 국제결혼 가정, 그 다음에 세터민 탈북자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중도 입국 자녀들, 그 다음에 유학생들, 난민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자, 여기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중앙기관이 외국인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6개 부처입니다. 자, 16개 부처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 몇 개입니까?
17개 시군구에 다 있겠죠.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모든 외국인이 들어와서 입국부터 시작해서 체류, 출국까지 모든 것을 관할하는 행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행정부가 법무부입니다. 자,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전국에 37개, 모든 외국인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담당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경찰, 검찰, 손 못 댑니다. 자, 보조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비자라는 37개의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외교, B, 관광, C, 단기, D, 교육, F, 거주, H, 취업, G, 난민까지. 자,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한테 교육이 돼야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될 때는 체류 기간이라는 딱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안 받다 보니까 이게 프린트가 되었으면 더 편한데 제가 이게 넘기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다문화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사회, 문화, 산업.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서의 외국인이나 다문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시지 말고 내 생활 터전 안에서 중소기업 안에서 건설업 현장에서 9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비자일까? 불법 비자일까? 이게 의문이 가셔야 돼요. 다문화를 아시려면.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고용했나? 자, 농업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농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지 비숙련공이 필요한지 이게 파악이 돼야 어디다 연결해서 어떻게 받아오지? 자, 이거부터 접근을 하셔야지 이민 다문화, 이민 갈 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시고 이거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국제관계를 공부하는 국제정책이나 글로벌 정책이나 사회 관점에서는 이주민 사회통합 유학생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구직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원이라든지 어떤 유학생, 사회복지 개념, 모든 기저에 깔려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누가 사업장을 가져요?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가져요. 이것도 바꿔야 돼요.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이 왜 안 하냐고.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 지원에서는 외국인 지원하는 곳이 도대체 어디야? 어디 가서 찾아? 전화가 오면 1차 상담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정책과 과제는 어디서 하지? 그럼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통합 플랫폼, 근무자 실태, 원주 하나만 아셔도 돼요. 원주 하나만 아셔도 다른 지역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비슷한 거를 사이트 들어가서 찾으시면 돼요. 원주에는 이게 없는데 저쪽 지역에는 저게 있네. 이렇게 해서 퍼지는 게 이민 다문화의 형태와 모델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역상생 클러스터들고요. 자, 외국계 좋다 인정합니다. 스웨덴 거 좋다, 프랑스 거 좋다, 교육. 그렇지만 대한민국 거는 누가 얘기할 건데요. 자, 지금은 이제 석사를 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는 뭡니다.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나오고 비교 대상이 3개 나라가 되고 박사에서 5개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본 거 출입국 법령 관리법 이거 너무 잘 돼 있네. 일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거를 만들자. 그건 우리 게 아니죠. 이민청이 만들어지더라도 대한민국에 있고 난 다음이죠. 그 다음에 외국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난 외국자 아니거든요. 외국자 아니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열렬한 독립운동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렇지만 이놈은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하러 전국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애국자가 돼버렸어요. 왜? 차별을 대한민국 학생들이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걸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선진국 가서 유학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고,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제가 그 사례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석사생들한테 지금은 AI가 3분의 2 논문을 다 써주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상담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경력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2년 반을 하더라도 현장을 나가봐야 센터에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사들이 많던데 그 사람들이 한 7년 교육하니까 이런 강의를 하네? 그러면 꼬리를 확 내려요. 왜? 너무 똑똑한
학생들만 학부를 안 하고 석사를 하기 때문에 뽑아놨더니 자기 분야에 30년 되니까 다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민 다문화에 대한 접촉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전부 똑같은 거예요. 학부를 했건 안 했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문화는 맨땅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30년 해온 그 자리에서 다문화를 키워나가시면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역상생 클러스터드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직속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맞춤형 인력 수급 체계 구축을 좀 해달라. 왜? 세터민 탈북자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통일부 가서 통계 찾아야 되고,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들 찾으려니까 교육부 가서 찾아야 되고, 국제가라 가정 통계 찾으려고 그러니까 법무부 가야 되고, 불법 체류자 찾으려고 그러니까 법무부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해동포 통계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외교부 가야 되고.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런 교육 되어 있나요? 어디 가서 찾아요?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해놔야 자료를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그래야 뭔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우리는 우수 인재를 히딩커처럼 영양을 마치면 명예 대한민국 국장 줘서 와서 활동합니까? 안 하잖아요. 유학생들 와서 취업 얼마나 되나요? 그 학생들 우수 인재예요. 유학을 하고 취업을 못하니까 다 돌아가요. 자, 그 사람들이 유학을 해서 유학을 하고 유학하는 동안에 그 지자체하고 기업에서 그 학생을 일을 하게끔 해줘서 그 자리에서 졸업할 때까지 이것만 유지만 된다 그러면 생기겠죠. 그러면 그 학생을 결혼까지 시켜서 정착까지 시켜서 대한민국 안에서 우수 인재를 키워가는 게 유학생 정책이에요. 근데 이런 거 지금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안 하잖아요.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씩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사업자, 근로자 적응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비숙련공들이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건설업, 제조업 요 5개에서만 비숙련공들을 받아요. 자, 3년 동안 1차 비자를 줍니다. 1차 비자를 주지만 그 비자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고 고용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연기해 주는 게 1년 10개월이죠. 그럼 5년이 넘어가면 영주권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근데 노동자들이 워낙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 더 자기 나라 갔다 오면 다시 이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가족 초청 기회까지 또 만들어줍니다. 단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학문을 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한테 따로따로 전부 다 배우라 그러면 다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죠. 자꾸 넘어가 버려가지고 참 힘드네. 네, 위에 거죠. 근데 잘 안 먹네요. 내가 이걸 좀 빨리 줘서 프린트를 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 필요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프린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죠? 되는구나. 좀 돌릴게요. 자, 그래서 이 설명 부분에 2000년도에 최초로 이민 다문화 학생으로 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을 배출시켜 놨지만 자기 분야에서 자기 직종에서는 다 지금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다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민청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기 자격증 과정을 외국인 근로자부터 밖에서 단기 교육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요거는 뭐냐. 다문화 사회 전문가를 졸업한 사람 10사람.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10명.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민간 군, 직업군 하시는 분들, 퇴역 군인들 10명. 그 지역에서 이거 왜 했을까요? 중간 관리자 좀 키우려고.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해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고용주가 당장 이 노동자가 필요한데 신청 넣고 받고 내한테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이 데려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입국부터 출국 나갈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봐야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런 공무원과 고용주 사이, 지자체 사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를 30명 배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배출을 한 사람들을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그 중간 단계 이 사람들이 지금 월급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6개월, 8 계절 근로자들이 보통 몇 개월입니까?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려줬잖아요. 그럼 8개월 동안 같이 생활을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 키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바쁘다 그러니까 한 50명에 한 사람씩 갖다 붙어서 같이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 데이터 만들어내고 저 나라 데이터 만들어내고. 안 해요.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법대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졸업 안 하고 출입국 관리 법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에 사계획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거를 하나도 공부 안 한 교사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그런 거를 대비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자, 다 물어봤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갖다 붙이고 근데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은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공부해요. 맡아 있는 기간 동안. 자, 그러면 그 시스템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갑니다. 자, 이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민 다문화를 해야 되고 출입국 개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런 교육들을 시켜줍니다. 지금 그래서 국제결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기 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 국제결혼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일 처음에는 브로커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여성한테 가서는 저 집에 가면 매달 네가 효녀 심청이가 돼서 돈을 엄청 베트남으로 보내줄 거야. 자, 그럼 남자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데리고 올 때 지참금 300만 원만 주면 돼. 이렇게 하고 해놓고 브로커는 그걸로 끝나요. 막상 교육을 딱 결혼을 해서 들어와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 다르죠. 언어도 안 되죠. 교육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 맨날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너는 왜 맨날 나보고 돈 달라 그래?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또 남자들이 봤을 때는 또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여성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국적만 받고 도망가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국적을 주는 건데 사실은 첫 초창기에는 들어와서 2년만 되면 국적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거기에 인권 여성들은 우리나라 남자들이 뭐가 조금만 삐딱하면 손부터 올라가니까 폭력 썼다고 또 쉼터에다가 가다 놓고 붙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남들만이 자꾸 보이니까 이민 다문화 들어오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밖에 살기도 힘든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계속. 이렇게 이 8이라는 것도 계절 노동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숙련공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국의 불법 체류자들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잡아내지도 못해요. 45만입니다,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불법 체류자라는 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A부터 Z까지의 비자 타입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기간의 타입이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체류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내는 거고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인력 쿼터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데려와도 필요한 만큼 소화가 안 됩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도 숙련공이 없다 보니까 활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화 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너 여기 와서 5년 체류하면 너네
구인 초청하게 해주고 뭐 해주겠고 하고 그럼 그 우수인재가 오면 그 사람들이 일할 거리를 해놓고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5년을 있다 해야 되는데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가버리잖아요.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이 학교에서만 돼서는 안 되고 이런 단기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대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제 강의는 각자의 소개서를 받아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그분이 어디에 살고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강의안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본인은 지금 이 원주에 있는 축산업을 전부 다 조사를 하세요. 그리고 축산업 중에서도 본인이 외국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데이터를 다 뽑아 오세요. 그러면 그 뽑아온 자료를 가지고 본인은 앞으로 이 축산업을 가지고 성공을 하셔야 되니까 원주 말고 그 밖에 교류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의 모델들을 찾아서 이거를 하세요 하고 디스커션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수업이 안 되면 이민 다문화는 듣고 끝나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졸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봉사를 하든 뭐를 하든 활동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이민 다문화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만은 아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요. 이런 구인단은 계속 해소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왔습니다. 100명을.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학력이라고 해서 애도 한 번도 안 키워보는 애들인데 12세 이하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초점이 잘못됐죠.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가사 도우미하고 월급 차이가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사태가 나타납니까? 이탈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가사 도우미로 들어온 거하고 제조업에서 일할 때의 봉급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만 왜 필요한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100명의 가정이 정해져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범사업입니다. 거기서 한국 가사 근로자가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줬다라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늘리고 사실은 서울시가 좋은 취지에서 했어요. 왜? 가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중국 분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체류 외국인 260만 중에 110만이 중국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돌봄 힘들어요, 솔직히. 자, 그러면 요양병원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거기를 대비해서 미리 하자는 건데 그 첫 단추가 한번 잘못돼 버리니까 호응을 못 얻었잖아요. 근데 이 파일 비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한 사람 엄청 많고 도망간 사람 엄청 많아요. 서울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떠들었죠. 바로 그 다음날 간담회 열었죠. 서울시. 간담회 열고 그 다음에 법무부 이민정책, 이민정책 발표 바로 해버리죠. 자, 잘 보세요. 다문화 교육을 해주면서 가장 딜레마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15주 중에서 2주씩 빠지고 하면 이게 연결이 되나? 저는 그게 항상 딜레마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할 현장을 어디 가서 찾냐고요. 이게 없잖아요, 지금. 바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보호소에 잡혀있는 놈하고 상담도 해봐야 되고 저런 센터에 가가지고 센터에서 하루 종일 돌아가는 업무를 보게끔 해야 되고 이게 수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가요. 자원봉사도 안 가요. 그냥 이거 듣고 그냥 다 집에 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한 예로 교사 선생님들을 이민 다문화 전공하세요 데리고 온 이유가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센터로 보내요. 자원봉사 하겠습니다 하고 가세요. 센터에 갔더니 한국어 교육을 해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부인이 8명이야. 8개 나라. 교수님 이거 한국어 교육 어떻게 시켜요? 그럼 석사교육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센터에다가 의논을 해서 네가 봉사로 갔으니까 나라별로 네가 몇 시간을 가더라도 나라별로 해가지고 진도를 빼고 강사를 하나 더 구축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네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봐. 그럼 어떻게 돼요? 센터장은 좋죠.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고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주니까.
달라지죠. 8개의 나라를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하고 한 나라 사람을 요일마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학교 안에서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센터고 지원센터고 이런 무의당 학교들입니다.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이민 다문화 교육을 해줘야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알아들어요. 아, 그거 원주에서 하고 있더라. 태백에서 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도 데리고 올 수 있겠네. 취업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인 비자를 하는 거에 서비스 업종 자체가 몇 개가 더 늘어났습니까? 택배부터 시작해서 임업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갑니다.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들 안 받아줬었잖아요. 자, 이런 게 누구한테 교육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들요. 기업하는 사람들요. 기업하는 사람들요.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요.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적인 교육들이 학교 안에서는 학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빼주는 단기 교육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돌려야 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인 공부가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스타디, 현장 사례 실습 교육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현장을 가지 않아도 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남아공에서 목사님이 한번 들어오셨어요. 목사님이 한번 들어오셨는데 이 앞에 오셔서 한번 불법을 읽다가 나가셨어요. 근데 또 보증을 해주시는 교회에서 보증을 잘해서 단기 취업 비자로 3개월 비자를 주라고 초청 비자를 줬는데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체류 기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초청 비자하고 똑같이 3개월이 찍어져야 되는데 1개월을 찍어줬어요. 의심은 안 받았어요. 왜? 이행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번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들어와가지고 박사하겠다가 유학생 비자를 또 신청하려고 그래. 도르셨냐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 비자가 끝나고 안 돌아간다는 소리를 자기가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고요. 행정사가 그냥 행정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득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재정 보증으로는 교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신 유학도 못 온다. 당신이 지금 이거 2개월을 더 받겠대요. 할 수는 있어요. 앞에 불법만 없었으면. 앞에 불법만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초청에 분명히 3개월이다. 1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2년을 더 해줘야 된다. 보증인을 더 내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보증을 해야 돼요. 계속. 근데 그거 2개월 변경 신청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받을 유학비자를 신청해놨어요. 전산망이 다 통해요.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관광으로 들어가든 이민국으로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기록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죠? 기록 전부 다 됩니다. 다 떠요. 다 떠. 그래서 그분한테 한 말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까지 끊고 이렇게 해서 비자를 한번 모험을 해보시든지 유학비자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변경해가지고 노되면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셨어요. 안전한 방법을 알려줘야 돈 벌려고 안 되는 걸 어거지로 시켜서 불법시키지 마시라고 이건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안 들어봐도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접하시면 실제 상담을 가실 때 상담이 돼요. 그리고 누가 물어볼 때 일체 상담이 되고 아 그런 거는 행정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원주에는요 포털 사이트가 있으니까 복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좀 얻으세요. 아니면은 원주 가족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보시면 다 해줍니다.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원 사업부터 방문 교육부터 다 있으니까 일단 1차적인 상담을 해보세요. 이 말도 못 해주잖아요. 옆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게 다문화 의식 개선 교육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비자 이런 것도 산학 시행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기 교육이라는 거는 6개월은 돌아가야 이게 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센터 안에서는 원주시에서 받는 것도 있고 여가부에서 받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 그걸 도대체 몇 개월 적용시키냐고요. 원주시에 있는 사람, 서울시에 있는 사람.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사장시킨다니까요. 공무원이 오면 새로운 거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들어갔다가 그거 자문하고 고문하고 이런 거 하다가 저는 시간 다 보내요.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16개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17개 시군구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자, 왜요? 돈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여성가족협회가 가장 좋은 일을 한 거는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인천에 거주하는데요. 인천에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체가 1년에 2번 돌아갑니다. 15개 기관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최소한 7개 나라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생색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요. 그 기간 동안에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곧 15개를 붙여놓은 기관들이 요겁니다. 어디 갔냐? 요겁니다. 요게 원주시에도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자, 이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게 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밑에 이 사람들을 다 활용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20, 30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료를 가지고 그 시에서 제안서를 넣으면은 예산 아까 그 20개에서 다 받아올 수 있어요. 이걸 안 해요. 그래서 그거 하시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나라 다문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 재단이 790억씩 3년에 위탁을 받아요. 담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카톨릭 재단 밑에 이런 것들을 다 붙여요. 그 사람이 예산을 받아오면 요지로 다 내려보내서 지속성이 있어요. 최소한 7개가 커버가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들, 교육청, 학교에서 예산이 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예산 따로 들어갑니다. 자기들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지자체에서 공짜로 해주는 프로그램 학생을 안 내보내고 학부모를 안 내보냅니다. 그러니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상생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왜?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가. 근데 전문가를 학위만 메꿔놓은 학생을 내보내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50%는 수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이루어져야 바로 최소한 8번을 제가 현장을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경력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고 싶다. 강서구 의회부터 다시 요거 그냥 보조로 학교에서 수업한 거 그대로 현장 실습한 거 그대로 왜? 축제를 만들든 포럼을 만들든 거기에 학생들이 다 설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험이 돼요. 우리나라 음악 하시는 분 졸업 때 졸업작품 하나만 하고 나갑니다. 유학 안 갔다 오면 비교 불가. 어디 내세울 수도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 교육이 학교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게 인식이 되려면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 다 아시나요? 전 그래서 학생들한테 법무부도 들어가 보고 여가부도 들어가 보고 거기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문화 사업 뭐 하는지 다 찾아와 그래요. 그걸 봐야지 내가 얼마만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저기 가서 취업이 되겠구나. 월급만 따지시지 말라고요. 그게 일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장애인이 왜 선진국을 자꾸 갈라 그럴까요? 한 사람 장애인한테 의사가 9사람씩 붙습니다. 복지 업무를 하는데요. 당당해요. 왜? 한 사람은 음악만 가르치고 한 사람은 아유 너무 잘 웃어요 하고 그것만 가르치고 재활만 가르치고 한 사람한테 그렇게 붙으니까 장애인이 언제 이렇게 찌그러진 사람 본 적 있어요?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갔을 때? 자립성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나라 쉼터 아무도 안 가요.
복지 공부 왜 해요? 돈도 안 되는 거. 이게 답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쉼터에 가서 내가 일당백에 일을 한다. 그 사람 월급 많이 주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해야 되는 게 교육 아니에요? 내가 그 쉼터에 가서 이 힘든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케어를 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거기를 가죠. 복지 가면 맨날 돈도 안 주고 이것만 하라 그러니까 봉사만 하러 왔냐 그러고 나가죠. 주민센터에 구급 공무원 받아가지고 서류 떼주고 있다가 1년 다니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인정하려면 방법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출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자격을 못 갖춰서 못 가는 것뿐이에요. 이미 다문화 활동을 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데 나라 하나 알고 있는데 얘가 다른 나라 물어봐. 걔를 어떻게 내세웁니까? 자, 이런 거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딱 그것만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요런 데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여기에 내가 전문가로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시고, 법을 공부 안 하셨어도 이 법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다가 내 강의는 안 해도 법대 나오신 교수님들한테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무조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법입니다. 무조건 교양 과목으로 넣어주세요. 지금까지 떠드는데 안 해주시네. 제가 석사생들한테 이거를 2년 반 졸업할 때까지 매일 넣어줍니다. 이제서 이해를 해요. 법을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국 관리 법령을 공부한 사람들이 각 기관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 4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대동포 출입국 관한 법적 난민법, 국경관리법 이런 것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거를 보조해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동작구에 오페라 단장님이 석사를 졸업한 사람이 동작구청에다가 동작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동작구 사람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성인 어른들을 다 모아서 100명에 만들어요. 그러면 그 2천만 원으로 100명의 오케스트라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요. 그럼 동작문화원에 그 가족만 와도 200좌석이 다 차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외국에서 집 2채 팔아먹고 유학하고 오셔서 자원봉사하러 오래요. 자기 공연하는데 자기 티켓 팔러 다녀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하려고 공부하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6개월 동안 가르쳐 봤을 때 소통은 안 되지만 거기서 인재를 찾아내요. 그리고 걔네들이 언제 저런 위대한 성악가와 이거 다루는 사람을 만나겠어요. 6개월 동안 하니까 방향이 잡아지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어때요? 애들의 놀이터가 돼버리잖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좋으면 4천만 원 받아서 또 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6개월. 이게 제가 말하는 지역상생 클러스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다문화 모델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고 참여와 협동, 협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여기 나눔이라든지 성취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케이스 스타디로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농촌에 직접 농사지으러 데리고 가고 체육으로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게 학교 안에서는 1:1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게 교회의 토요학교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청에 관할되는 학교가 최소한 5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 5개의 방과 후에 교회에서 15개 나라가 커버가 됩니다. 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토요일 하루 9시부터 5시까지 붙어서 학교 프로그램을 4년을 돌립니다. 학교에서 못 따라가는 거를 보조를 해주니까 학교 보조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에 가서는 장학사님들한테 부탁을 하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밖으로 빼주세요. 역사 공부 시켜주시고요. 탐방교육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안 내보내려도 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자유학기제를 하면 모든 교사들이 직업군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 안에서만 하고 끝나요. 그거는 현장학습 수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로진학 학습이라고 해서 학교 밖의 교육을 50% 인정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 자, 그리고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배출시켜 놨는데 보내지를 못해요. 나라 하나도 모르고. 이러니까. 자기 일에서는 잘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안에 제가 국회의원 11명이 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법사위에. 다문화 센터나 제가 말한 아까 그런 기관들의 직원은 최소한 다문화 교육을 했던지 5년 이상의 다문화 상담 교육이 있는 사람을 넣어달라고 딱 한 줄이거든요. 통과도 못 시키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 말에 하나 딱 이제 어디까지 와 있냐면 대학교는 초청 강의 3시간이 내 교과목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졸업학습 4분의 1을 인정해줘요. 졸업학점으로. 그럼 밖에 나와야 돼요. 그럼 밖에 교육이 학교 교육이 내보낼 정도로 단단해야 되겠죠. 근데 민간단체들이 했다가 그만뒀다가 했다가 그만뒀다가 이게 누가 보내겠어요? 석사를 해도 전문가를 못 키우는데 16주 공부한 사람이 그거 16주 하고 현장 한 번도 안 나가고 이게 돌아갑니까? 꾸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하려면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좋잖아요. 왜? 생명을 다루시는 곳이니까 먹거리에 우선을 두시잖아요. 밥이요, 밥. 먹고 살려고 다 직장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그 목표가 어디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라들만 잡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이 되면 대한민국에 네팔인이 몇 명 있고 필리핀인이 몇 명 있고 태국인이 몇 명 있고 그 사람들이 우수인재로 키워서 우리가 그쪽 나라하고 교류하게 해서 화장품도 내보내고 무슨 뭐 세미나도 거기서 만들어내고 운동도 취업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들어내는 교류 전문가들을 지금 안 키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학교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론밖에 교육이 못 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5주 중에 7주를 밖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현장 교육. 이거는 의무 교육이 안 되면 절대로 학교 안에서 교수님들은 나오지도 않고요. 학부모님들은 안 보내요. 교사들은 학부모님한테 맞아 죽을까봐 애들 안 보내요. 어디 다치고 올까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의식 깨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안에서 숫자 많은 나라에 대한민국 학생들이 끌려다녀요. 왜? 지방에 80% 고려인이 수업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대요. 우리 학교에는 80%가 고려인인데 러시아어 통역관을 데리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럼 차별 누가 받았어요? 10%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야 되는데 통역 받아가지고 고려인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지금 살아나는 아이들은, 한 엄마는 또 와서 이래, 지자체에 와서. 우리 애가 특목고 가야 되고, 과학고 가야 되는데, 이놈은 고려인들 애들 한국을 뒷받침해 주느라고 우리 애가 못한다. 나 여기 이 지역 떠날 거다. 아니, 자기가 왜 떠나냐고, 한국 사람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고려인에 대한 교육 지자체에서 시키겠습니다.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요. 나라 교육이요. 어울려 살 수 있게, 그 나라를 알 수 있게.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학교 밖의 단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기 교육이 자격증까지 주어진다 그러면 석사 졸업했는데 나라 하나도 모르는 애를 석사 졸업장 내보내는 게 나는 쪽팔려요, 솔직히. 근데 단기 교육은 나라 전문가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가 16주 배우고 나서 현장에서 계속 그 나라를 상대하고 상담하고 돌리고 그 나라를 알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이러면은 전문가 5년 지나면 된다고요. 안 하잖아요. 노동자 왔을 때 그 6개월만 같이 생활하게 얘네들 돈도 안 받겠다는데 한 번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도 따지고 다니니까 시대의 한계에 의해서 필요성이 또 느껴지겠지.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지금은. 이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각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노동의 중요성을 알고 밑바닥이 흔들리면요. 지금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스웨덴, 미국, 호주, 독일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 사람부터 재정포청보다 이민청이
맞다는 거예요. 대한민국형 이민청.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세터민, 탈북자, 국제결혼, 가정, 다문화 이걸 전부 컨트롤할 수 있고 대한민국 사람화가 되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알고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최소한의 6개월 기본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전문가를 키워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론 교육을 해도 현장을 알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을 저희가 키워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공부하면 이론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사회 전문가 협회도 만들어지고 민간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뒷받침해줄 전문가들을 좀 키워내자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 비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 쓰리거요. 이 종교부자 E3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케이스만 알고 있어도 상담이 오면 옆에서 내 옆에 방글라데시인이 무슨 비자로 왔더라. 아,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어디를 보내줘야 되겠더라. 자,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다 아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입니다. 2003년도부터 고용허가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 제도에 의해서 인력이 송출되는 나라. 자, 그러면 노동부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교류를 일으킨 부처죠, 그죠? 그리고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만들어냈어요. 5개년 개혁기로 4개년차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이 이민 다문화를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한민국에 변동되는 사항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 뭐예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문화라는 용어가 고착화된 거. 다문화라는 거는 뭐다? 정의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건강가족 지원센터 안에 다 같이 해도 되는 걸. 굳이 여가부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어서 300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일자리를 창출하나 있어요. 창출하는 뭐합니까? 그 안에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1년 뒤에 다시 건강가족 지원센터로 복속됐어요. 그러더니 또 다문화라는 용어 또 다 빼버리래. 이제 다문화를 좀 알아가는데 다문화 가족 사람들이 우리 어디 가요? 이러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성이 없으니까 갈라 하면 중단, 갈라 하면 중단.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에 대한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또 어디서 해요?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자료 말고 제가 자료를 못 보내드렸는데요. 제주 지역부터 지자체와 협력 방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제주부터 시작이 돼요. 학교 교사들. 왜? 교사들이 이제 다문화를 모르면 학생이 없어요. 교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특화를 만들어내요.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이주 배경을 가진 여성을 교사로 임명하겠다. 이제 그거 이제 특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특화시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자, 이 모형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PPT를 안 넣어놨는데 잘 보세요. 주무부처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업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학교별 현장학습장이 있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당학교가 돼야 된다. 그죠? 꾸준하게 돌아가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통 안 되는 교육을 여기서 직업군에 맞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면 하나의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모델이 돼서 6개월만 돌아가면 학생 보조 커버 교육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 자료를 제가 이게 USB로 꽂아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캠프와 모국 방문이라든지 직무연수 개발이라든지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진로지학 체험, 가족축제, 교재, 활용처, 그 다음에 교육원 강의활동, 전문교육,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하나로, 왜? 제가 말하는 거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지속성 있게 돌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돌았을 때 효과를 밖에서 볼 수 있게 6개월만 유지시켜달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그게 6개월만 돌아가주면 나라에서 의무 교육화가 될 수 있고 위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개인 교육 안 받아도 돼요. 이걸로 다문화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알아야 되고 또 다문화 학생들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50% 우수인재를 뽑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단은 소통을 시켜놓고 우리가 학생들을 발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의무 교육화를 하려면은 음악, 미술, 예능, 체육으로 소통을 시켜야 됩니다. 생태 체험장 같은 그 어마어마한 장소에 학생 30명과 교사 1명이 인솔해 갈 게 아니라 그 안에서 1박 2일 수업을 하고 교육청에서 학점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생태 체험장 늪에다가 30명 학생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30명 교실에 앉혀놓고 토론 수업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 됩니까? 거기서 그냥 소통하고 거기서 발표시키고 거기서 채점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교사하고 학생하고 멘토와 멘티로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서 그러면은 돌아가요, 수업이. 근데 이론이 우수한 학교 안에서는 이걸 수업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학교 밖에 보조교육이 돼서 소통을 시켜놓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대안학교, 특수학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소통부터 되고 어울려 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역사요. 그 지역마다 지역 차별이 안 나와요. 박경리 씨, 여기 무의당 선생님. 이거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이것도 모르고 다른 나라 거부터 먼저 가르치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태국에 이런 사람을 누구를 견줄 수 있니? 수업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돼야지만 한국의 혼이 살아남아서 아무리 외국 사람이 들어와도 그 의식을 가지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글로벌 인재들이에요. 이중 언어만 하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어질 건데요. 다시라서 다 간다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학교 밖의 교육을 민간단체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이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못해주는 거를 우리가 보조 역할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모델만 나와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미당학교가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여기 있는 가족들, 다문화 지원센터 다 도와주면 돼요. 그게 전부 다 제가 이민 다문화 학문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다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소통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인날 행사를 할 때 중앙에서는 기념식만 하고 날짜를 잡아서 5월 20일 금방으로 해서 각자 축제를 다 해요. 보여주기식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 어우러진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대한민국 사람은 그 나라를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음식 만들라 하지 말고 대한민국 음식 좀 만들. 그 나라 사람들도 그래. 맨날 우리 음식 만들려고 그래. 나 이제 대한민국 사람 다 됐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막 화려하게 하면 좋은 줄 알고. 그러니까 좀 바꾸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민 다문화는 소통교육을 자원봉사와 축제와 이런 걸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는 뭐가 특색입니다. 원주는 일단 전국 시군구 중에서 1위, 다문화 가정을 가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부터 외국인 노동자까지 어떤 모델로 어떻게 정착을 오면 장기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자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강사진이 받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이런 단체들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 자격증부터 직업에 맞게.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6개월 하고 또 현장에다가 또 6개월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하나 모델이 나오면 이제
메인 학교에서 방향을 틀겠죠.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바뀔 거예요. 이미 다문화도 27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밖에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필요성을 느끼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직업군에 맞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나라별 인재로 키워내자는 겁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필요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정은 씨한테 다 아유, 저도 전문가. 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줄기차게 우리가 학교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저도 지금 대학에 36년 넘게 있었지만 사실은 고여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벌써 유튜브가 훨씬 더 발전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오래 계시니까 저런 이 절실한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여기 제일 현장 앞에 계시는 우리 가족센터 센터장님 한 말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가족센터 센터장 이지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냥 강의가 너무 센터 홈페이지로 강의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지금 저는 여기 가족지원센터에 가족센터에 온 지가 작년 8월 1일부터 와서 아직 따끈따끈한 신입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데는 어린이집 현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교육학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도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국구에 속해가지고, 지방으로 갈수록 다문화 아이들이 많았었고, 서울에 강남에 있을 때는 없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외국인, 공군 부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 군인 가족들의 아이들은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현장에서 아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거랑, 그리고 지금 가족센터에 와서 저희는 원주가 다문화 인구가 많다라고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많은 건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이제 추석 한가위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어떤 방송국에서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이주 여성이 우리나라 명절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차례 지내는 거 준비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한가위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현장 가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다문화 가족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분도 원치를 않았어요. 촬영을.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한가위 몰라도 돼요. 그냥 자기 나라 본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문화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는 아예 남편의 나라지 내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실망했었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그러니까 센터 현장에서 있지 않고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 다문화 가족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고 적응을 해 나가야지. 이게 우리 한국식이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그냥 자조 모임을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고 문화를 즐기고 소통하고 이런 모임이었지 우리나라를 알아가는 이런 정서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흡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게 고민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이랑 다문화 이해 캠프를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다문화 아동, 비다문화 아동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는데 아이들이 더 흡수가 빠르잖아요. 네. 흡수가 빠르고 우리나라 문화도 알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다문화 여러 가지 나라 작년에는 세 개의 나라의 문화를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고 문화 체험을 하고 그렇게 캠프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또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오늘 막 선정이 또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또 기획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잔치만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서로 정말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캠프로 조금 거듭나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조금 이렇게 많은 그 의문들이 그러니까 숙제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교수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정말 다문화에 대해서 각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먼저 알아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반성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반성과 더불어 오늘 여기 정말 잘 왔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센터가 앞으로 사업들을 이렇게 전개해 나갈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가야겠다. 이런 게 조금은 선 것 같아서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좀 잠깐만 들어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화를 접한다는 것, 민간 자조조직을 저는 지역마다 만들어줘요. 시흥 같으면 시흥에 다문화 가족을 만들어 놓고 가족이 나라별로 최소한 7개 나라 가족이 맨날 모임을 가지게 해요. 모임을 가지게 해서 한 주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들이 계신 곳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인도네시아 음식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한복 입고 같이 놀아주고 하루 종일 인도네시아 노래 부르고 한국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선한 영향을 하는 다문화 가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자조 모임에 한국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벌써 한 17년이 됐어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조 모임들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오리지널 한국 가정을 항상 하나씩 밀어넣어요. 같이 섞이라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한국 가정이 알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엄마들끼리도 모이고 아빠들끼리도 모이고 개처럼 이렇게 올려가요. 그러면 이 행동을 또 어디서 해주냐? 사찰이나 교회에 축제가 있을 때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직업군을 소개를 해요. 그 다문화 사회 전문가 학생 캠프 그걸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민다사가 하나 만들어지고 의정부에 산다 그러면 의정부 외국인 지원센터 직원들이 거기 하나 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갈까요? 고령화 시대에 노인을 위한 그걸 하는 단체를 해줘요. 그럼 첫날은 축제를 해주지만 첫날은 와서 축제를 해주지만 둘째 날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걸 다 체험해요.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부 지원센터라는 것도 알게 되고 다문화 학과라는 게 있는 것도 알게 되고 한 자리에 왔는데 태국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중국 7개 나라 사람 가정을 한 번에 다 봐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만들고 부스를 같이 만들고 그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경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지역마다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이 사례를 만들어 돌아다니다가 27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걸 써야 되는데 지역마다 전부 뭐가 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다 사장돼 있어. 왜? 들어가서 위탁 심사를 하러 위원장으로 들어가면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문도 뒷방 웃기게 해요. 자문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렸으니까 6개월 동안 아까 전에 말한 쉼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데 20명을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우리가 20명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지금 2,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인천시에서 받고 중구청에서 받고 여가부에서 받고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몇 개나 돌아가고 그럼 그걸 진짜 활용하는 사람을 누가 하나요? 이거를 찝어내는 전문가를 키우려면 현장에 계속 붙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학교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가 하는 거를 잘하시고 석학이 있어야 되고
저처럼 현장하고 이론을 같이 가진 교수와 강사진과 이런 분들을 우리는 지금 키워내야 돼요. 바로바로. 어떤 케이스를 물어볼 때 그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그 현장에 가서 자문을 할 수 있다고요. 자문을 가서 6개월 동안 가서 했는데 이 센터가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하러 오면 어떻게 해서 바뀌었구나 해서 아 이거 바꾸셨어요?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늘어났어요? 이게 자문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고착화가 딱 돼서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탁. 아, 그 사업 잘 돌아갔으니까 또 줄게. 자,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이 센터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향상이 돼야 되고 변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척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자꾸만 돌아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처럼 말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2학년 하면 자퇴시킨다고. 그러니까 의무교육도 6개월이 그렇게 돼야지만 학교가 참는다고요. 그래서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고 하는데 민간아지도 자꾸 사고를 내니까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저 안에서 질문하신 분 계신가? 네? 아, 예, 저기 온라인에 지금 20분 정도, 예, 아까 22분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셔요? 네, 질문 있으시면 저 댓글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플로어에 아까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아까 제일 열심히 강의를 들으셨어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그러니까 그걸 접한 게 90년대 초반에 빠르게 접했어요.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제 사회사진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걸 하면서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가 이주노동자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접근을 하면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없더라고요. 그 국회 도서관도 가보고 뭐 하다가 존 버그하고 장 모르의 제7의 인간이라는 하여간 그런 책을 보면서 하여간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의 어떤 문제라 그럴까 뭐 저출산이나 아니면은 또 지방 소멸 뭐 이런 어떤 부분을 하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안적으로 확실한 부분이 다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걸 접목시키느냐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강의 중에 그 실패한 곳을 몇 군데 드셨는데 그 사례라 그럴까 좀 네. 구체적으로 어떤 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보면 A부터 Z까지 비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주 노동자들은 E9 비자로 들어와요. 비숙련공이라고 해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축산업,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에 이제 서비스업 중에 우리가 보통 E7이라고 하면 전문가를 데리고 와요. 뭐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사가 심하겠죠. 근데 여기는 보증이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제가 2010년도인가 시흥시에 50개 다문화 의식 개선 교육을 하러 들어간다고 가실 때 공장에 가가지고 서와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실패나 사례나 이런 거를 따지자고 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무조건 다 정착하는 거는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가요. 가서 거기 가서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닭 껍질 벗기죠. 걔가 닭 이거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다가 마치고 돌아가서 네팔에서 닭 껍질 벗기는 닭을 발굴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안 가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외국인 노동자가 3년 들어와서 그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이게 한국어가 익숙해진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시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건 완전 피가 말라요. 제조업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이 근로자가 일하는 구간에 중간 관리자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숙련공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외국인 근로자 관리사들을 키워서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오래 있을 살게.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왜 월급이 더 준다든지 환경이 더 좋다든지 이러면 가요. 비자라는 거는 나를 보증하는 그 보증 회사에만 있어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변경하려면 앞에 고용주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노동자와 같이 생활을 해서 소통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고 나라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도 지금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을 중간 관리자로 노동자한테 이 팔부터 거기다 갖다 붙이자 이거죠.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데이터를 찾자는 거죠. 법무부 얘기도 맞아요. 담당자가 바뀌니까 도대체 이 팔로 몇 명이 들어왔는지 통계를 따지려고 그러니까 비자 타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37개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밑에 하위 100개 이상 비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정도로 비자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건설업에서 어떻게, 제조업에서 어떻게, 한국어도 한국어 교사들만이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할 거니까 그 제조업에서 쓰는 용어를 한국어 책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현장을 익혀가지고 내려보내라는 거. 제 말은 하루 점주로 거기서 교육을 시키든지 사급까지 따가운 사람한테 계속 한국어 그 강의를 한다고 해서 걔가 느냐고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실패 사례가 없이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눌러 앉을 사람은 눌러 앉을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체계가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처음에 민노총에서 이제 그 다문화 교실 열자고 했을 때 한국어 강좌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정책 입안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더? 우리 오현태 사진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의 다양한 기록들을 맡고 있는데 제가 2023년에 원주 세계 다문화 축제를 1회로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는 못 가봐서 아쉽게 모르겠지만 제가 1회를 기록하면서 느꼈던 게 그냥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뭔가 지원이 되니까 와서 부스를 차리고 먹거리만 제공하고 그냥 그 나라의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이게 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작년 걸 또 찾아봤어요. 근데 작년 것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과거 원주의 원도심이거든요. 여기 원도심에 진짜 다양한 다문화 분들이 살 수 있는데 이분들하고 뭔가 축제라던가 뭔가 이런 거 기획을 할 때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 네. 제가 여기 원주에 있는 원도심에 살고 있는데 저희 옆집에도 필리핀 가구원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원주시의 가구원 수가 6,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다문화 가구원 수가. 네. 네. 이게 상당히 많은 이제 그쵸. 인원인데 이분들이 없으면 또 원주가 돌아가지가 않고 그쵸. 또 시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더 많으실 텐데 이분들과 이런 원도심에서 뭔가 이걸 기획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도 하고 저희도 뭔가 함께 즐길 만한 생각나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네. 궁금해요. 서울 같은 데에서는 저는 5월 20일 날 하는 그런 큰 축제 거기다가 가수들을 몇 천만 원씩 데리고 와서 노래자랑 하는 거 난 너무 무지 싫어하거든요. 미친 짓. 제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상시로 돌아가는 축제. 그렇지. 자,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이 있으면 부스를 6개를 돌리더라도 커피 만드는 거. 그리고 저는 발효. 우리나라 의식주를 따져요. 축제를 어떻게 하냐면 발효,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이에요. 다문화 여성이 한국 음식 만들려면 그거 필수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초중 고등학교에 교재로 넣게끔 제 선생님이 지금 발효 교육을 해서 그 부모 교육과 그걸 시켜놨어요. 왜 그걸 시켜놨냐면 아이들이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죠? 고추장 된장으로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갖다 줘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술 축제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술 축제 같은 한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소스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 소스 가지고 고기 구우라 그래요. 경련 시합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거를 가지고 이탈리아의 뭐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식으로 경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거,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는 거, 뭐 소스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뭐 프로 레슬링이나 이런 것들도 축제에 어떤 식으로 넣냐면 실례지만 축제를 할 때 그 프로 레슬링 이양프 대회장님 살아 계실 때 그 선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초등학생 되는 애들 같이 레슬링 시켰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1등 하는 사람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은 돈 후원 많이 해요. 근데 이름도 안 알려줘요.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문화 가정은 그런 초중 고등학생들한테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그 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을 시켜버려가지고 장학금을 줘요. 얘가 1등 했으니까.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도 30만 원 몇백만 낸 거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더라도 절대로 50만 원 이상 주지 말라 그래요.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이겼을 때 주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행사장에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갖다 생사 끄덕까지 앉아있으라 그래요. 나라별로. 그 나라 대표는 거기 앉아서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럼 변호사, 의사 다 와요. 그럼 다 오면 그 가정이 그런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2년 동원된 것도 아니고 정말 따뜻한 도움을 받고 온 거고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구로구청에다가 부수를 6개 해가지고 우리나라 뭐 상담 심리 관련된 거 다문화 상담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지하철 내려와서 그 공원에서 상담하고 가게 만들어요. 상설로. 부스 돈도 구청에서 주고 그리고 그다 무대 꾸며놔요. 애들 가서 놀 데가 어딨어요. 거기서 그냥 노래하고 다 놀으라고. 왜 축제는 보통 4시까지 하잖아요. 그럼 무대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디 나쁜 데 빠지지 않게 그 만들어주는 게 축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행사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땡기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로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로 들어가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하고 붙이셔야 돼요. 다문화만을 위한다 그러면 그 행사장에 한국 사람 하나도 안 오고요. 또 다문화끼리 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한국에서 익숙해진 한국 음식을 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는 방글라데시한테서 배웠으니까 방글라데시에서 뭐 배웠냐 너 그거 해.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수시로 돌아가면 대한민국 사람은 방글라데시를 알게 되고 방글라데시는 한국 사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행사장에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체육축제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나라 사람들 뭐라고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럼 그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요? 내가 그러잖아요. 이 이민 다문화 하러 다니다가 애국자 됐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한국 사람이 10명이 러시아 통역사를 데리고 수업을 듣고 있다고. 이걸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아셔야 돼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알아서 절대로 코로나 전에 아이들을 자기 나라에, 우리나라에 두지를 않았어요. 제가 150명을 엄마 나라 캠프를 딱 하잖아요. 거기서 한 3 학생을 뽑아가지고 제가 아니고 걔가 베트남 애가 1등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직업군을 소개를 해요. 다문화 교육자, 다문화 상담사, 다문화 유학생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캠프를 하고 나면은 유학생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그 학생한테 강의를 다 해줘요.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그 지역마다. 그러면은 54개 직업군을 소개를 해요. 1박 2일. 그러면 가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직업군 체험하러 와요. 그러면 거기에 유학생 코디네이터라고 저는 직업군을 소개를 해요. 직업군을 소개를 하면 와요. 대한민국 학생 중에서는 뭘 하는지 아세요? 나 영문 이름 없어요. 이거 왜 필요해요?
누가 우수인지 한번 보세요. 엄마 나라 캠프에서 유학생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은 학생은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가 국제결혼 가정 여성인데요. 비자 변경 이런 거 못해서요. 저는 외교관 되는 것보다 유학생 코디네이터 될래요. 이거 해서 태국에 있는 우리 친구가 한국에 오겠다는 건 제가 비자 해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한국 엄마가 동남아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이거 한국 엄마들이 지금 안 계시면요.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학교 가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 학생들이 나라를 모르면 이제는 뭐 여건 없어서 못 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한국 안에서도 나라를 알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걔들하고 소통을 해요. 얘네들은 어때요? 엄마 덕분에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을 방학 때 7박 8일 방글라데시 그냥 보내버려요. 걔가 그러니까 이렇게 온실 속에 키우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줘야 달라지거든요. 가서 보는 거하고 대한민국 안에만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그런 거를 좀 많이 발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센터 주최 그 행사 주최를 저희 가족센터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회 때는 네. 없었고 2회 때부터 제가 그 참석을 했었는데 요번에 2회 때는 저희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발효 음식 네. 만들기도 있고 우리차 마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폴리텍 대학에서 3D 그 안경 네, 가지고 와서 맞아요.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체험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의상도 입어볼 수 있고 전래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음식 부스는 이제 그 저희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부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원주시 업체들이 들어와서 있었던 부스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번에는 저도 보았을 때는 음식 부스는 조금 이렇게 미흡했다라는 그 평가를 했었어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와서 활동하고 체험하는 부스는 너무 좋았다라고 만족도 조사도 되게 좋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또 하게 됐어요. 저희가 매년 이제 하는 행사로 와우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하는 거니까 올해도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올해는 조금 작년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9월 둘째 주에 시작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하시면은 좋은 축제로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들을 수 있으셨죠? 네. 시간이 지금 한 43분 거의 다 돼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정유선 도의원께서 오셨어요. 실제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유선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에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원래 정치인이 먼저였던 게 아니라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가 여성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했으니까 사실 이제 가족센터하고도 사업을 좀 하나를 제안해서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했었던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문화 사람들이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을 니네는 당연히 알아야지 여기 왔으면 한글을 배워야 되고 김치 만드는 걸 배워야 되고 된장고추장 만드는 걸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살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어떤 건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가족센터 새로 지어서 공간이 너무 좋은데 식당 주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뭐 하냐고 했더니 외국인들 오셔서 한국 음식 배운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했던 건 외국인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한국인들에게 그 나라 음식을 가르치자. 그거를 한 몇 년을 그래서 예산을 제가 이제 그 지원을 해서 했죠.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거의 이제 주부들이 많이 하시고 저녁 시간에는 직장인들, 아빠들도 같이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몇 달을 한 과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축제처럼 또 이제 한국인들이 한번 요리한 거 가지고 경연해서 상도 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한번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예.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한 3년 진행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축제화해서 일회성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인생의 삶이 축제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네. 공무원들이 다문화 원주에 다문화 가족이 많고 네. 그리고 이주 노동자가 많고 이들이 없으면 원주는 굴러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네.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의 문제, 또 이들이 여기서 정착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공무원들이 어쨌든 일을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을 거거든요. 네. 어떻게 제가 처음에는 공무원을 막 탓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위탁 심사를 하고 막 이런 거를 하러 다니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한글대로 붙여두질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다문화 가정 파트가 있으면 그 보조 역할로 그 시간제를 써요. 나라별 시간제를 써요. 그 시간제가 5년 전문가가 안 키워져요. 담당자가 바뀌면 가장이 없어지면 이 사람이 그 가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키워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요. 대한민국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 저놈의 공무원들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시군구에 들어가서 시장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게 한 단체만 하다가 사고가 자꾸 나니까 이제 협의체가 돼가지고 5개월이 돌아갔는데 당이 바뀌었네? 그러면 또 그게 그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다시. 5회가 아니고 다시 1회야. 그리고 담당자가 또 절반이 바뀌어. 아니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다문화를 주장할 때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다문화가 10명이 있는 곳이 있고 100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모델이 나와서 그게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위로 올려서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넘었어요. 지금은. 그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 담당 기관들끼리만 하고 끝나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지속성이 있게 시스템화를 해주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 돌아가는 그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안 하더라고요. 법이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자문위원들, 실무, 담당하고 있는 서기관,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한테, 과장급한테 우리가 하는 거를 가르쳐 주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한번 해보자. 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비영리 사업이니 뭐니 이거 예산 다 줄여버렸잖아요. 전부 다 줄여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맞기는 맞아요. 연구사업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너네 베트남에 만들어줄게. 그 나라 돈과 그 나라 기업과 그 나라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이민 다문화 연구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마다 비영리 사업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교육사업 내려가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서울시만 해도 6개월에 200개가 넘게 나와요. 담당자가 오면 자꾸 프로그램 만들래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없더라고요.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이건 서울시라고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바꾼 게 그거예요. 법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냥. 법을 바꿔놨더니 이제 관할부처가 담당하잖아요. 관할부처가 담당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권한을 지자체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면은 지자체가 인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약을 막 걸어요. 그러면 거기도 또 지금 16개 부처처럼 책임진다는 부처들이 막 내려가요. 그리고 담당자분이 하시는 분인 말씀이 우리 지역에 5천만 원을 쿼터가 있는데 5천 명을 보내주십시오. 비자 권한을 저희 시에 다 주십시오. 그게 말이 돼요? 그분 4년 뒤에 시의원 안 되면 그 5천 명 다 불법 체류자 남으면 법무부처럼 불법 체류자 잡으러 쫓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게 니네가 그렇게 이동이 많으니까 중간 관리자 좀 키우자. 니네 옆에서 걔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노동을 하면서 아 고용주하고 무슨 의사소통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공무원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고 대한민국 매뉴얼 500페이지짜리 엄청나게 좋아요. 6개월 써야 되는데 그거 엄청 전에 보고 있으니까 고용주가. 그걸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를 키우자고 하는데 동조를 안 해주니까요. 공무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뭐 그리 대단하다. 중요하죠. 소득관리 법령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국경법, 난민법,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을 공부한 법대생들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다뤄야 되는데 계속 행정고시, 사법고시만 따지고 계시면 그 누가 담당하실 건데요. 교사들이 4개나 되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2년만 되면 체류되니까 국적 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국적 따기 쉬운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들어와서 한국어 통과 못하면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아직도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럼 학교에 가니까 이상해. 호적등본을 떼보니까. 대한민국 사람한테 교사한테 그런 거 교육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돼요? 총체적으로. 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 돼봐요. 누가 안 보내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데 점수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학교 안에서가 안 되니까 밖에서. 근데 이놈은 20몇 년 동안 민간단체들이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래서 지역마다 특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학교가 봤을 때 교사도요. 맞짱 뜨면 안 돼요. 대학 교수들이 왜 인정을 받는지 아세요? 그 분야 일을 안 하면서 통계 자료를 다 뽑아버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이민 다문화는 그게 안 통해요. 현장이 180도로 틀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낼 수 있는 현장을 돌아보는 현장 전문가가 이론을 같이 갖춰야 되고요. 같이 돼야 되고요. 공무원 기준에도 이민 다문화는 전문가가 담당하는 걸로 이게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따로 못 바뀝니다.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을 안 바꾸는 한은. 그리고 절대로 새로운 거에 손을 안 대요. 요거 딱 끝나면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자료가 필요하다? 시간 이제 6개월 딱 쓰고 매뉴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다른 부서 가버립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프로젝트 6개월 동안 잘했잖아요. 그리고 부서 옮겨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오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생판, 그 부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다시야, 또다시. 그러니까 맨날 이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맨날 밖으로만 쫓아다닌다고 난리치지. 그럼 밖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민간단체들이 사고치지. 그럼 뭘 해야 돼요? 법 바꾸는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밖에가 확실하게 50대 50으로 구축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정말 전문가들을 키워내야지만 이게 증명이 되겠구나. 근데 이론만 시켜가지고는 졸업시켜가지고는 어디다 못 내보내겠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키워내려면 단기 자격증 교육. 평생교육원에 제가 학교 평생교육원에다 자격증을 안 한 이유가 뭔데요? 학위과정하고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학위가 죽어요. 다들 단시간에 끝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학위과정 그렇게 해도 자기가 활용 안 하면은 학위증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학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달고 아무것도 활용도 못하면서. 그러려면 보조 역할을 하는 단기 자격증 교육이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모든 나라를 커버 안 해도 그 나라만, 그 나라 상담만, 그 나라 뭐 그것만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은 6개월 정도만 돌리면 키워낼 수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다문화에, 나라에 관심을 좀 가지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법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저기 의원님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되죠. 3년 해놓은 거 전부 물로 가버렸잖아요. 연기를 안 하니까. 원래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맨날 그 자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법을 바꿔서 지속성 있게 시스템을 해서 의원님이 나가셔서 다음 의원이 나와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갈 수 있게끔 이게 체외가 안 되면 이민청이 만들어져도 머리만 있지 일할 사람은 한 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국민들이 좀 알게 국민이 다문화 의식 개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를 알아야 우리나라에 우리 옆에 방글라데시인이 사는데 이 나인 비자로 왔는데 나는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처음에 길거리 가다가 무슨 비자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대답 못하면 얘 불법이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당당하면 얘기해야지. 말 못하면 불법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구분 못하던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상식적인 거를 공부를 안 해주니 뭐 범죄 저지른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의 이게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러시아어로 초등학생들 공부 다 시키면 이거 나중에는 걷잡기 더 힘들어요. 한국은 더 못 가요.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는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어요. 아니 왜 영어하고 쓸데없는 언어를 한국에서 자꾸 쓰십니까? 한국에 왔는데 솔직한 짓을 하게끔 영어 잘하면 영어 하는 데 가서 발표하는 데 가서 하시라고요. 그냥 옆에서 얘가 한국말 못하면 너 한국말 해야 돼. 하고 옆에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얼굴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도 영어 가르쳐 준다고 밥 사주면서 따라다니는 게 대한민국. 영어 배우는 어디서 왔겠어?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만 하게 하시라고요. 한국어 못하니까 구박하라고요. 본인은 미국 가가지고 택시 타는데 영어 못해가지고 구박 뒤지게 받고 한국어 못한다, 영어 못한다고 해가지고 나 다시는 미국 가나봐라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온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옆에 사람한테 도움을 잘 받았으면 나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가가지고 나는 그게 걱정이야. 군대도 안 가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차별을 받는 그 엉어리진 마음을 들고 있는데 얘가 성인이 됐을 때 한국을 전쟁 났을 때 한국을 위해서 싸울까?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요. 어릴 때 상처는요 안 없어져요. 엄마 아빠가 차별받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돼요. 왜 놀지 말래요? 본인이 지금 더 모르는데. 걔를 알므로 인해서 방글라데시를 알게 되는데. 그리고 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유학을 안 보내요? 남이 안 하는 특화된 거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애가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공부 많이 시키고 하면은 신입장가 잘 보내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거든. 아니, 이거를 위에서 고학력을 가진 사람이 자꾸 깨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 아빠 서울대, 아이 태어날 때부터 서울대야. 내신만 따져. 교사들이 죽으려고 해요. 서울대가 사고 많이 칩니다. 대동초등학교가 2015년도에 중국 사람 30명이었어요. 지금 80%가 중국 명문대학교 한국 학생 거의 없어요. 선생님, 질문이 또 있어요. 네. 제가 네. 간단히.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지나서 9시 이거 1분 이거 전이에요. 없어도 되는데 그래도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알겠죠. 제가 저는 유아교육을 정말 오랫동안 한 사람이고 거의 40년 가까이 유아교육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아교육 현장에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15, 16년 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다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고 단지 내려오는 지침만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있는 기관이 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소속된 법인 내에 이 가족센터 예전에는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운영위원으로 한 6년 정도 같이
참여도 했었고 또 우리 내부 일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점이에요. 교수님 지금 두 꼭지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미 이주민으로 들어온 여성들과 또는 학생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직업군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맞아요. 현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실에서 저는 제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유아교육 현장에 있고 그 부모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키워나가고 똑같이 가고 어머님들이 일반 아동 다른 어머님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적어도 나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의식을 가져가게 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저희는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가족센터 회의 그 운영위원회 갈 때만 제가 느낀 점 그거였어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진짜 산더미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센터장 아시겠지만 센터장은 말 못하겠죠. 이게 내려오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만들어서 독창적으로 정말 해야 되는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프로포즈를 해서 따오는 건 그나마 조금 그 센터장이나 담당자들이 조금 생각이 있어서 아니면 저쪽에 지금 정 의원처럼 저렇게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그 다음에는 그거 없어졌대요. 왜요? 지원금이 끊겼대요. 여기 그 다문화 합창단이 있었는데 지금 끊겼어요. 지원이 끊겼어. 근데 다시 시작하겠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고 원주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표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얼굴은 뵀는데 광학 쪽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세계적인 광학기관이래요. 박기범 장학재단이라고 원주 근교에 있는데 여기에서 다문화 학생들이랑 다문화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재작년부터 제가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그 다문화 아이들 원래 중고등학생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저희 지금 유아교육 현장에도 정말 필요하고 원래 기초부터 근본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우리가 의식 바꾸는 거 힘들어요. 1세기가 네. 그러면 지금 있는 부모님들부터 지금 있는 아이들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원주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 중에 이제 면 단위 아이들을 모두 이제 위주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 중에 언어 교육과 언어 치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와 이제 부부 간의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 차이가 그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 못해서 생기는 그런 게 많아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하고 나서 아빠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 싸움 덜 하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필요한 거 맞아요. 한국 사람의 의식을 바꿔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부부 간에 또는 가족들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방에서도 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교수님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델이 돼서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야, 이렇게 다 진지한 첫 강의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저출산도 심해지고 있고. 제 며느리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꼬맹이가 저 손자가 있는데 마트에 갔더니 기저귀가 없대요. 노인 기저귀는 있어요. 더 놀란 건 이마트 갔더니 강아지 기저귀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 기저귀가 없어요. 그러면 되돌아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무의당 학교에서 다문화 강좌를 그냥 열게 됐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이 이 강좌를 열어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 계시니까 바뀔 테니까 하나하나 좀 바꿔나가고 우리 옆에 있는 다문화 식구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서 펼쳐갈 수 있도록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한 분이 여기 계셔요. 우리 이정훈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 말씀은 언젠가 다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그 온라인으로 22분이 들어오셨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